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훈민정음에 나타난 자방고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서 이 초성 같은 경우에 지금이 자음이죠. 초성은 사람의 입모양,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중성은 천지인을 상형해서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이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그 중에 세종실록을 보면요. 이달의 임금이 몬수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에 보면은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상형하여 만들되 글자는 옛 글자에서 모방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방고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해례본의 내용과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옛 글자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또 그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세종실록을 보면은 최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 훈민정음이 옛 글자를 본떴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세종대왕이 직접 인정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소를 보고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반대되니라고 해서 최만리도 이 옛 글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옛 글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가림토가 옛 글자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당군세기를 보면요. 3세 가륵당군 초에 가륵당군께서 삼랑 을보르게 명하시어 정음, 바른 소리 38자를 짓게 하시니 이것이 가림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림토의 실제 글자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림토와 훈민정음을 비교하면 뭐 중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순서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데요. 초성이라고 하죠. 자음 같은 경우는 일부가 똑같고요. 또 일부는 조금 다른 그리고 없는 글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뭐 어떤 학자는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아의로 시작을 하잖아요.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림토 같은 경우는 하늘과 사람과 땅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어, 우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뭐 최세진이 썼던 훈몽자회의 어순과 같기 때문에 이 가림토는 근대에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 반박으로 제가 썼던 논문이 뭐냐면 이 훈민정음의 그런 해례본의 제자 원리를 따라서 이 가림토 문자의 그 중성 같은 경우에 그 순서를 따라 보면은 훈민정음이 하도의 그런 원리를 적용을 했다면 가림토는 이 낙서의 원리와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어 우오가요. 이 낙서의 그 배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야여유 같은 경우는 이 훈민정음처럼 이 일수가 칠화로 변하는 이 쉽게 얘기하면 성격이 변화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림토도 이 낙서의 원리를 따라서 배치했을 수 있다라고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성 같은 경우에도요, 이 모양이 이제 일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림토 문자를 뭐 환단고기 위설론자들은 1970년대에 환단고기를 이일익 선생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가림토도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뭐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논문이 2019년에 이창구 박사님이 발표했던 고대 화폐인 첨수에 나타난 원시 형태 한글의 이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림토에만 나오는 특이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디귿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옆으로 뉘은 것 같은 글자도 있고요. 티읕을 반대로 한, 또 아이 같은 글자도 있고, 이런 가림토에만 나오는 특이 글자가 고대의 첨수도에 이미 출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1970년대 후반에 이 환단고기를 새로 뭐 조작을 해서 만들 때 가림토도 마찬가지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걸 만든 분은 정말
천재가 아니면 뭐 이런 첨수도까지 다 연구를 해서 이 밝혀내갖고 여기서 따온 게 아니라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림토는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초성은 발성기관을 본땄다라고 한 해리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 내용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기역을 발음할 때, 그 다음에 니은을 발음할 때 그 모양을 이제 투과를 해봤는데,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사실은 해보시면, 자, 기역 같은 경우에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훈민정음에서 쓰는 자형은요, 이렇게 혀가 구부러진 모양이 아니고요, 곡선 형태가 아니고 반듯한 형태입니다. 직선과 직선이죠. 니은도 마찬가지로 혀가 윗 입모에 맞는 모양이면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술 모양은 더 그렇죠. 입술도 입을 벌렸다라고 해도 이것을 미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치음인 시읒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와 조금 비슷하죠. 사실 거의 뭐 같다라고 봐도 되는데, 후음인 이응도 마찬가지로 이 목구멍 모양을 본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역, 니은, 미음 같은 경우는 발성기관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는 말과 다르게 이게 너무나 직각이고 뭐 90도를 이루고 있고 반듯반듯하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것은 가림토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가림토에서도 보면은 이 전체적인 글자 자형이에요. 곡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이제 B자 모양의 여기만 곡선이 있고 나머지는 다 원이나 네모 반듯한 방이나 또 삼각형 가게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중성 같은 경우는 이 점과 직선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러면 이 가림토와 훈민정음은 무언가를 본떠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역사 스페셜 팀에서는 뭘 본따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각필구결을 이제 그 근거로 했습니다. 이 각필구결은 뭐냐면 뿔각이죠. 그래서 나무를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뭐 불경이나 고전의 그 책의 옆에 발음 기호와 억양을 이렇게 성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바로 각필입니다. 근데 이 각필은요, 한자의 부수의 일부를 따와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역사 스페셜 팀에서 또 뭐 제기를 한 게 뭐냐면 각필 구결 중에는 훈민정음의 자음이나 모음의 형태라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따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물론 뭐 비슷한 게 굉장히 많긴 한데 각필구결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곡선 형태를 취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의 부수에서 따왔기 때문인데요. 이 각필구결이 뭐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타카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타카나는 실제로 이제 한자 북수와 비슷한 게 많고 곡선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훈민정음의 자형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뭐냐면 지금 훈민정음에 있는 이 자형들, 반듯반듯하고 직각을 이루는 이런 자형들, 특히 이제 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붓글씨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이 붓글씨로 쓴 걸 보면 저도 어릴 때 서예를 했는데 뭐 시작점과 끝점이 사실은 붓의 특성상 이렇게 뾰족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곡선으로 쓸 때, 약간 곡선으로 쓸 때 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건 뭐 숙정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고요, 현정이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보시면은 이 당시에 훈민정음 해를 뭐 쓸 수 있는, 한글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붓글씨로 쓰다 보니까는 한자의 서체를 많이 따라갑니다. 이 한자의 서체의 특징도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요, 뭐 살짝 이제 힘을 주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이런 서체 모양을 보이는데, 이 한문의 서체를 그대로 본따서 한글의 서체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왜 훈민정음 해례는 이렇게 실제 실용적이지 않은 그런 반듯반듯한 글씨체를 썼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원방각 형태로 이제 이 훈민정음이 돼 있고요. 서체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고대 신지 전자라고 하는 이 평양 뭐 수표교에 있던 그런 글자, 비문을 탁본을 뜬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반듯반듯한 형태이긴 하지만 곡선이 또 있고요.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이렇게 점, 하늘을 뜻하는 이 점들이 찍혀있는 글자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도나 여진이나 몽골 같은 그런 여러 나라들의 서체를 비교를 한 겁니다. 훈민정음과 비슷한 서체는 사실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죠. 대부분은 붓글씨로 쓰기에 적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것은 남의 안각 도라고 하는데요. 이 바위에 새긴 글자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새긴 글자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직선 형태가 있고요. 또 곡선 형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서고요. 그 다음에 금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부분의 글자들이 사실은 이제 붓글씨 형태의 글자다. 다만 이 우리 고대의 글자 형태가 조금 닮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도요, 한자로 쓴 것이지만은 반듯반듯한 것이 또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그 경주에서 발견된 이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보면은 네모 반듯한 그 틀 안에 이제 한자를 채우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것을 뭐 어떤 독특한 고구려의 서체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나라 때 그 비문인데요. 붓글씨 형태로 이제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체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판정은 사실은 조금 보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훈민정음 중성에 대한 해례본의 설명입니다. 중성도 초성과 마찬가지로요. 하늘, 땅, 사람을 형성하는 이 동그랗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아 모양이 둥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고 의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고 이 모양이 서 있으면 사람을 본뜬 것이다 라고 했지만 뭔가 다른 것을 본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의하게 된 게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천지의 도는 오직 음양 오행뿐이다. 곤과 복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멈춘 뒤에 음양이 된다. 어떤 살아가는 물이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음양오행을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글자를 말할 때, 글자의 제자 원리를 말할 때 왜 이렇게 음양오행을 강조를 할까? 그 다음에 또 곤과 복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멈춘 뒤에 음양이 된다 할 때 곤과 복 사이는 뭐냐면요. 지레복계를 말합니다. 지레복계는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방고전의 말과 뭔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역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글자들은 하도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도가 바로 음양오행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우주 이치입니다. 그래서 가림토 문자와 훈민정음은 이렇게 모양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공통적으로 본떴다는 말인데요. 그것이 과연 뭘까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중성에서 이 동그라미 하늘을 상징하는 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점은 이 하도와 낙서에서의 이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죠.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이 표상했다는 상형했다는 이 직선은 괴의 모양을 괴를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 본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림토가 만들어진 단곤조선 초기나 뭐 조선 제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 당대에도 변치 않고 우주 이치를 나타내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도 낙서와 이 도상이죠. 그림이죠. 그리고 문왕팔계와 복기팔계라고 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이 원과 점과 선으로 우주의 이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원과 선을 본따서 가림토와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상용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도낙서는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점과 이 선의 형태로 이 우주 이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환단고기 태백일사를 보면은 화님께서는 1수가 7화로 변하고 2화가 6수로 변하는 물과 불의 순환의 운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이치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육기 변화고요. 지지에서 이 수화가 서로 음양으로 변환되는 그런 법칙을 설명한 것이고, 이 내용이 훈민정음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임금이 해야 될 그런 참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이 환인 천재께서 하신 그런 그 역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훈민정음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세종대왕은 당무색에 담겨있는 가림토의 그런 정신을 알고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례본에 나와 있는 그런 우주관은요, 이 천부경과도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의 중경을 보면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사망육, 챙칠팔구라고 하는 이 내용과도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을 또 알 수 있는 게 정인지 서문에 나옵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서 삼재의 도리를 기자였다. 그래서 천지인의 도리라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이 삼재의 도리를 기자해서 글을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가림토를 본땄거나 또는 그 하도낙서의 복희팔계, 문왕팔계의 그런 괴상을 본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삼재의 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원방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원과 땅을 뜻하는 방과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장식고분에 새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식고분은 말 그대로 이제 무늬를 장식했다는 것인데요. 일본 규슈에 있는 곳에서 시작된 이 장식고분에 원방각을 새겨놓은 것은 바로 이 천지인의 이치를 이게 담고 있다라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전방후원분의 변화와 이 한글의 중성의 그런 천지인이 서로 결합하는 것과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의 뭐 독특한 고분 양식으로 얘기하는 전방후원분은 하늘과,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을 땐 방형이죠. 그리고 땅과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입니다. 각이 서로 하나가 된 형상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형태는요, 이렇게 원만 있든가 방과 각이 합쳐 있든가 원과 원이 합쳐 있든가 또 원과 방만 있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늘 그리고 땅, 사람이 서로 음양으로 결합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만 있다고 해도요, 이것이 무덤이기 때문에 이 피장자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하늘과 사람이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방과 각은 마찬가지로 땅과 사람이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성 모음 같은 경우는 뭐 천인, 그 다음에 뭐 지인, 천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과 땅, 사람이 각각 음양으로 둘씩 짝을 이루어서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한글 중성 모음의 제자 원리와 이 원방각의 결합 형태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당시에 전방후원본을 지었던 사람들이 과연 그 정도의 철학을 갖고 있느냐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은 요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하대 남차인 교수님이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일본 효구현에 있는 고시키즈가 고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분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론 뭐 아는 것처럼 전방 후원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 원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1번 지점에서 이 밑을 보면요, 보이시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이 실제로는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원근감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2번 지점에서 또 앞을 보면 하늘 쪽을 보면요. 이게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피장자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완벽한 그 동그라미와 네모가 보이기 때문에 이 피장자 혹은 제사장의 시점에서 천원 지방이 구현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원근감까지 이용을 해서 천지인을 형상화하고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도록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발표한 적도 있는데 이 가림토의 중성 기본자가 인중천지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뭐 천부경의 내용과도 사실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물로서 이게 보여드렸던 것이 바로 동산치에서 출토된 탑형의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원이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삼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삼신을 뜻하는 거고요. 땅을 상징하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사람을 상징하는 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뭐 해식의 형태, 그러니까 이 제단의 중심에 이렇게 놓아서 이 가리키는 그림자에 따라서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해식의 용도의 그런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도 이미 이 가림토의 중성 기본자의 그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우화량 이지점에서 발견된 쉽게 얘기하면 총묘단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지점에 보시면은 뭐 원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의 원당과 방형의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하늘과 땅이 합일된 형태고요. 여기에 사람이 묻혀 있기 때문에 천지인이 함께 하나가 된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용도는 당시에 이제 천단이라고 해서 그 하늘에 제사 지낸 용도고 이 지단, 방형의 그런 지단은 땅에 제사 지낸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지름에. 그래서 합일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을 묻었다라는 것은 물론 제사를 지낸 용도로 원래는 만들었겠지만은 사람을 묻음으로써 천지인이 하나가 된 그런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가림토와 훈민정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과 직선이 여기에도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의 지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을 이 뭐 어떤 당시의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 없이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임금의 직책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민본주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천부경에 나와 있는 천일과 질과 인일이라고 하는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그런 철학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사람도 하나라는 것은 이 서로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 사상에서는 신을 삼신이라고 하는데요. 삼신의 현현이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사람은 서로 하나다,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유한 사상이 있었고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대왕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철학에서 이 훈민정 해례가 나왔고요. 그것이 무엇을 본땄든 간에 사실은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고 그런 우리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훈민정음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